흑해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흑해는 거의 사방이 육지로 둘러싸인 내해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거쳐 마르마라 해와 연결돼 있고, 서쪽으로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해 지중해와도 이어져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처음엔 돛단배를 타고 나중엔 증기선과 페리, 크루즈선, 심지어는 잠수함까지 이용해 흑해 곳곳을 누벼왔습니다. 그래서인지 흑해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건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혹시 흑해가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놀랍게도 흑해와 대홍수 사이에는 실제로 그런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최신 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둘의 관계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철벽 같은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 미스터리의 실체를 파헤쳐 보시죠. 흑해 홍수 가설. 이 가설은 1998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지질학자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먼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의 추정에 따르면 약 76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빙하가 녹아 전 세계 바다와 그에 연결된 지중해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다고 해요. 높아진 지중해의 바닷물은 먼저 지중해와 마르마라해 사이의 암석 벽을 뚫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만들었고, 이어서 마르마라해와 흑해 사이의 안반을 밀어내며 길게 뻗은 다르다넬스 해협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형성된 해협을 통해 지중해의 소금기가 강한 바닷물이 엄청난 양으로 흑해로 밀려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바다와 흑해 사이의 수위차는 약 100m에 달했기 때문에 이 현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루에 흑해로 쏟아져 들어간 바닷물의 양은 무려 42입방킬로미터에 달했는데, 이는 지금의 나이아가라 폭포 유량의 무려 200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이런 엄청난 광경은 상상조차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믿기 힘든 규모의 거대한 폭포는 무려 300일 이상 계속되었다고 해요. 물론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런 파격적인 가설을 내세우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 가설을 제시한 라이언과 피트먼은 그런 근거가 담긴 수많은 사실을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로 노아의 홍수, 영어로는 노아스 플루드라고 붙여졌죠. 사실 흑해의 독특한 성격을 설명하는 모든 가설의 출발점은 약 8000년 전 이 바다가 본래 담수호였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당시 이 거대한 호수의 수위는 지금보다 훨씬 낮은 상태였죠. 어떤 가설에 따르면 빙하기가 끝날 무렵 급격한 해수면 상승과 함께 지각 변동으로 인해 보스포루스 해협이 형성되면서 지중해의 물이 이 호수로 흘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흑해가 점차 바닷물로 바뀌는 이 과정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흑해의 윗부분, 비교적 담수에 가까운 층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따라 지중해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흑해의 아래쪽 깊은 층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즉, 마르마라해의 더 무겁고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흑해 쪽으로 이동해 바닥 깊숙한 곳까지 흘러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흐름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다만 위층에서 일어나는 흐름이 아래층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 상층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흑해로 끊임없이 담수를 흘려보내는 수많은 강들입니다. 강에서 흘러드는 물의 양은 수면에서 증발하는 수분보다 훨씬 많지만 흑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담수의 양을 완전히 메우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마르마라해에서 유입되는 염분이 흑해의 깊은 곳부터 담수를 점점 밀어내고 있고, 흑해는 점차 바닷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대홍수.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갑자기 대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사실 라이언과 피트먼의 생각에 따르면 전설로 전해지는 대홍수의 이야기야말로 이 거대한 흑해 홍수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보스포루스 해협이 만들어질 만큼의 엄청난 물살이
수많은 이야기의 시초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무엇보다도 훗날 흑해가 자리잡게 된 이 호수의 가장자리는 호모사피엔스 초기 세대는 물론 그보다 앞선 네안데르탈인들까지 정착할 수 있을 만큼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비옥함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처럼 고대 문명이 태동한 땅들과 맞먹을 정도였죠. 실제로 흑해 연안에서 발굴된 고대 정착촌들은 신석기 시대 초기, 즉 대홍수가 발생하기 직전 시점에 조상들이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럽 대부분이 여전히 빙하로 덮여있던 시대에 흑해 북부 해안에서는 사람들이 당시 기준으로는 꽤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시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유적 중 하나는 신석기 시대의 젊은 남녀 한 쌍이 함께 매장되어 있던 무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젊은 여성의 경우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인물로 추정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녀의 새끼손가락뼈가 절단된 상태였는데 이 신체 특징은 어떤 의식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시점이 바로 대홍수가 닥치기 직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지질학자가 저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 물살이 몰려든 속도는 매우 빨라서 하루에 약 400m씩 밀려들었다고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 200개 분량의 바닷물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타고 밀려들어 지금의 흑해 자리로 쌓여갔고 그로 인해 수위는 하루 평균 35cm씩 상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흑해의 해안선은 이전보다 약 100km 북쪽으로 밀려나면서 과거의 해안선은 물속으로 완전히 잠기고 말았죠. 이 홍수 이전의 해안선이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로 흑해로 흘러드는 강들에서 형성된 가지 모양의 삼각주 화석이 남아있습니다. 1998년에는 질 류리콜이 이끄는 프랑스 탐사대가 윌리엄 라이언의 협조를 받아 흑해 해저 4,500km를 조사하며 침수되기 전 해안선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다중빔 수심 측정 장비와 지진 센서를 이용해 고대 해안선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7,000에서 8,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담수 지역 특유의 퇴적물이 발견되었고 그 퇴적층이 해양 연체동물이 포함된 해수 퇴적층으로 급격히 바뀐 사실이 확인되면서 라이언과 피트먼의 대홍수 이론은 강력한 뒷받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재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았고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는 문자로 기록되며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오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홍수 전설로 남게 된 것이죠. 다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흑해 홍수가 발생한 시점은 기존의 예상보다 약 1000년 정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심 15m에서 2200m 사이에서 채취한 샘플들 속에서 호수 퇴적물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는 담수 환경을 대표하는 카와호토토기스 조개류의 껍데기가 대량으로 들어있었는데 이 조개 껍데기의 연대는 약 7500년 전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조개류와 대홍수 사이에는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동물상이 존재했던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연구자들은 대홍수가 실제로 발생한 시점이 약 8500년 전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점진적인 해수면 상승설. 흑해에 파괴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해의 수위가 서서히 올라갔다는 설도 존재하며 이 설 역시 그에 못지않은 설득력이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론도 마찬가지로 약 12,000년 전부터 시작되어 여러 차례의 후퇴를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빙하기 이후의 빙하 해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녹아내린 빙하의 물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수역으로 흘러들어갔는데 그 수역 중에서도 흑해 인근에서 가장 큰 물덩어리는 지금도 약 37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카스피해였습니다. 그래서 카스피해 주변의 넓은 평야에 깔린 빙하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카스피해의 수위는 바닷물보다도 더 높아져 무려 45m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카스피해의 수위는 해수면보다 28m 낮은 상태입니다. 카스피해의 수위가 올라 마누이치강의 수위에 도달했을 때 그 물은 흑해 쪽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카스피해의 물이 형성된 흐발린스키 해협을 따라 흑해로 흘러들어간 것이죠. 하지만 이 가설에 따르면 흑해의 수위가 보스포루스 해협의 수위에 도달하자 더 이상 높아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넘쳐 흐른 물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지중해 쪽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당시 흑해의 바닷물이 마르마라해로 유입됐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존재합니다. 당시 흑해 유역에 서식하던 연체동물과 아주 작은 생물들이 마르마라해의 퇴적층에서 발견된 것이죠. 이렇게 카스피해를 핵심 요소로 보는 두 번째 가설이 등장하면서 학계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뉴욕의 한 출판사는 흑해 홍수 문제라는 제목의 과학 논문집을 출간했으며 이 책 안에서는 다양한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견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은 담수가 카스피해에서 흑해로 흘러들어간 이후 흑해가 어떻게 다시 염분이 높은 바닷물로 변해갔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해 흑해의 심층으로 소금기가 높은 바닷물이 유입되고 그 유입이 최소 7,500년간 지속됐다고 상상해보면 흑해가 점점 염분을 띠게 된 과정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흑해의 급격한 홍수설과 수위의 점진적 상승설 사이의 논쟁에서 진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결론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스포루스 해협을 만든 대규모 물의 유입과 카스피해에서 마누이치강 유역을 따라 서서히 흘러든 담수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는 흑해 홍수설 쪽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지금의 해안선과 홀롯의 초기에 형성된 오래된 해안선 사이에 약 100km 폭의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 적합해 보이는 넓은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 초기의 정착 흔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이 지역이 갑작스럽게 물에 잠긴 거라면 호모사피엔스나 네안데르탈인이 남긴 흔적이 많이 발견되어 자연스러울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물에 잠긴 정착지들은 두꺼운 퇴적물 아래에 묻혀 있어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물론 그런 정착지를 시추 방식으로 찾아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추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건초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언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SNS에도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